서울 외곽의 작은 동물보호소에서 울려 퍼진 처절한 울음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진돗개 한 마리가 철장 안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귀는 뒤로 바짝 젖혀져 있었고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으며 입가에는 거품이 일고 있었다. 또 다른 급식 그릇이 산산조각 났고 철장의 한쪽 모서리는 그의 힘에 의해 휘어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바다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서 있었다.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개.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폐가에서 발견되었을 때 바다는 녹슨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털에는 먼지와 진흙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아무에게나 으르렁거리며 달려든다고 했다. 첫날부터 바다는 훈련사를 물었다. 둘째 날에는 우리 문을 부수고 나가려 했다. 그 이후로 푸른 하늘 동물보호소의 모든 직원들은 경고를 받았다. 바다에 우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바다의 눈빛은 야생적이지도 악의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부서져 있을 뿐이었다. 신입 자원봉사자인 이지연 씨는 울타리 너머로 가만히 서서 클립보드를 꽉 쥐고 있었다. 직원들이 바다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취총을 준비하는 동안 마취용 타트가 바다의 옆구리에 박혔고 그는 비틀거리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구석에 쓰러지기 전까지. 눈을 감은 후에도 그의 몸은 오랫동안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열흘 동안 4번째 마취였다. 직원 휴게실에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입양은 불가능해요. 계속 마취시킬 수도 없고요.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바다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지연 씨가 다시 보호소로 돌아왔다. 바다에 우리 바로 앞 바닥에 다리를 포개고 앉았다.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취제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바다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귀가 바짝 서 있었다. 목 깊은 곳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올라왔지만 지연 씨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땅콩버터 병을 열어 철창 근처에 놓았다. 바다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 속삭였다. 너는 나쁜 개가 아니야. 그냥 무서워하고 있을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땅콩버터통은 바닥까지 깨끗하게 핥아져 있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 누군가가 바다를 만지려 할 때마다 그는 으르렁거렸고 담요를 찢었으며 장난감을 부숴버렸다. 방에 누군가 있으면 밥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 씨가 조용히 차분히 들어올 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손을 내밀지 않을 때면 바다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냥 지켜볼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지연 씨는 그곳에 앉아서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고 조용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느 날 바다는 그녀의 신발 냄새를 맡을 만큼 가까이 왔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연 씨가 자신의 딸 은서를 데려왔다. 곱슬머리의 조용한 성격의 7살 소녀로 작은 몸집보다 훨씬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은서가 수줍게 말했다. 지연 씨는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반대하기도 전에 은서는 바다의 우리로 다가가서 쪼그리고 앉아 속삭였다. 안녕, 나도 예전에 너 같은 개를 키웠어. 그 아이도 다쳤었는데 나중에 괜찮아졌어.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바다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눈은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주머니에서 구겨진 작은 그림을 꺼냈다. 개 머리 위에 하트가 그려진 아이다운 그림이었다. 철장 사이로 밀어 넣으며 말했다. 이거 넣어줄게. 바다는 그 그림을 응시했다. 코가 떨리더니 바로 그 자리에 누웠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보호소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쉬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그림은 바다에 우리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청소부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어떻게든 이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직원들이 매일 아침 왔을 때마다 바다는 그 그림 옆에 누워 있었다. 코가 거의 종이에 닿을 듯이 마치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그것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지연 씨도 이해할 수 없었다. 훈련사들도, 보호소 매니저도, 수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변화는 논리를 거부했다. 한 작은 소녀가 5분 만에 해낸 일을 전문가들은 몇 주 동안 해내지 못했다. 은서가 지나갈 때 바다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물지도 않았고 듣기만 했다. 그리고 은서가 말을 걸 때 이 전투로 단련된 진돗개는 마치 강아지처럼 귀를 쫑긋 세웠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일주일 후 은서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분홍색 강아지 인형을 들고 조금 낡았지만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다에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연 씨가 망설였다. 은서야, 바다가 그걸 찢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부드럽게 경고했다. 하지만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마음껏 물어도 돼요. 기분이 나아지라고 주는 거예요. 지연 씨가 우리 문을 살짝 열어 인형을 안에 던져 넣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다는 긴장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형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으르렁거리지 않고 인형을 입에 물고 구석으로 가져갔다. 찢지 않고 옆에 누웠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슬픔과 신뢰만이 있었다. 하지만 오직 그 소녀에게만. 곧 은서는 엄격한 감시하에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 10분.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다의 털을 빗겨주기 시작했다. 바다는 움찔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그녀의 손 아래로 몸을 기댔다. 마치 친절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던 것처럼. 지연 씨가 한 번 시도해봤지만 바다는 다시 닫고 목 깊은 곳에서 으렁거렸다. 그렇게 악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밀어내기에는 충분했다. 보호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해졌다. 바다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은서의 것이었다. 같은 주의 보호소 소장은 바다의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원래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여기서 3개 도시 떨어진 곳에 사는 박철수라는 노인이었다. 그는 바다가 1년 전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들이 가져갔다고 몇 달 동안 찾았고 경찰에 신고도 했고 이시에 전단지도 붙였지만 결국 희망을 잃었다고. 화재, 쇠사슬, 트라우마,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바다는 누군가의 충실한 친구였다가 삶이 그의 주변에서 무너져 내렸다. 소장은 박철수 씨를 초대해서 바다가 그를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만남은 금요일로 예정되었다. 하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지연 씨는 뭔가 불안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다가 가기 싫어하면 어떡하죠? 은서가 이불을 꽉 움켜쥐며 조용히 물어. 지연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바다가 괜찮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금요일이 왔다. 박철수 씨가 지팡이를 짚고 젊은 바다가 현관에서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바랜 사진을 들고 왔다. 그가 함께 나누었던 유대감에 대해, 바다가 그와 함께했던 밤들에 대해, 바다가 이유 없이 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바다가 노인이 보호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내면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기가 올라갔다. 두려움이나 경고가 아니라 주의 깊게 천천히 일어났다. 플러시 인형이 여전히 입에 물린 채로 철망을 통해 응시했다. 박철수 씨의 손이 사진을 쥔 채 떨렸다. 다른 손으로는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서 있으면서 가까이 다가왔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은서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박철수 씨는 나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고 우리 근처 바닥에 사진을 놓았다. 이거 기억하니, 아가야?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여기서 내 옆에서 매일 밤 8년 동안 잤잖아. 바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았다. 시선은 노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의 기억을 흐리고 있는 안개를 뚫고 나가려는 것처럼. 공기의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낮췄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바다가 낮고 혼란스러운 소리를 냈다. 마치 묻혀있던 뭔가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인형을 떨어뜨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또 발가락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더니 코가 박철수 씨 근처의 철망에 닿았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했다. 앉았다. 차분하고 주의 깊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은 채. 박철수 씨의 눈이 이제 눈물로 가득해지면서 코트 주머니를 더듬어 낡은 가죽 목걸이를 꺼냈다. 손가락이 바다라고 새겨진 넷세 명패를 쓰다듬으며 걔가 볼 수 있도록 들어올렸다. 넌 내 생명을 구했어. 내가 마당에서 쓰러졌던 밤을 기억해. 네가 이웃이 듣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계속 짖었잖아. 절대 잊을 수 없어. 바다가 다시 낑낑거렸다. 이번에는 더 크게. 지연 씨가 은서를 바라보니 작은 얼굴이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기억나고 있어요. 은서가 속삭였다. 노력하고 있어. 지연 씨가 주의 깊게 지켜보며 대답했다. 바다가 앞뒤로 걸었다. 갈등하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서 뭔가가 그를 감동시켰지만 은서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따뜻함은 아니었다. 은서와 함께일 때는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박철수 씨와 함께일 때는 조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어느 전투에서 왔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군인 같았다. 그리고 한 번의 동작으로 바다는 문으로 다가가서 누웠다.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철수 씨가 천천히 울타리를 통해 손을 뻗어 목걸이를 바닥에 놓았다. 원한다면 집으로 돌아와도 돼, 아가야.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준비가 되었을 때만. 보호소 안이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다가 일어서서 목걸이에서 등을 돌리고 우리 맨 뒤쪽 구석으로 돌아갔다. 은서의 그림을 집어들어 플러시 인형 옆에 조심스럽게 놓고 그것들 옆에 웅크리고 누워서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어뜨렸다. 박철수 씨는 울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새로운 집을 찾은 것 같구나. 보호소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기쁜 재회를 기대했는데 뭔가 더 복잡한 것을 얻었다. 지연 씨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다가 선생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작은 소녀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그 안에서 치유했어요. 박철수 씨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아이가 바다를 가질 자격이 있고 바다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있을 자격이 있어. 밖에서 은서가 우리 문을 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가 마침내 일어나서 나왔을 때 꼬리는 내려져 있었지만 차분했다. 한때 자신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던 남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은서에게 곧장 가서 옆에 앉았다. 고개를 그녀의 손에 기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개나 오래 잃어버린 주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치유에 관한 것, 가장 부드러운 형태로 신뢰를 재건하는 것, 그리고 목줄이나 목걸이가 필요하지 않은 유대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바다의 변화에 대한 소문이 보호소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한때 다루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개가 이제 어떻게 작은 소녀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의 신발끈을 부드럽게 만지고 보호하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방문객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와서 기적이나 실수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진짜였다. 은서와 바다는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은서는 매일 밤과 후에 왔다. 배낭이 어깨에서 튀면서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바다를 부르고 있었다. 바다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을 때 거친 과거를 가진 이 단련된 전직 경비견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친구로 누가들었다. 지연 씨는 조용한 감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유대감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리듬이 있었다. 은서는 묘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애정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바다의 발에 그림을 놓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일하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 엄마가 어떻게 그리워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는지. 그녀가 교실에서 말을 적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바다는 듣고 있었다. 정말로 듣고 있었다.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느 날 은서의 손이 떨리며 간식 포장을 뜯으려고 할 때 바다가 코로 포장지를 밀어서 쉽게 열리도록 도왔다. 그것은 배운 묘기가 아니었다.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환점이 왔다. 토요일이었다. 회색 구름이 도시 위에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보호소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은서가 전날부터 오지 않았고
지연 씨는 그냥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오쯤 되자 바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문에서 울부짖고 창문을 긁기까지 했다. 바다답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자 전화가 울렸다. 은서의 어머니였다. 목소리가 공황 상태로 긴장되어 있었다. 은서가 도서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혼자 갔었다. 단 몇 블록이었는데 집에 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신고를 받았다. 지연 씨가 얼어붙었다. 시선이 바다에게로 향했다. 바다는 이제 가만히 서 있었다. 키가 쫑긋 서고 눈이 뭔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전달되었다. 바다가 우리 문을 향해 돌진했다. 지연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때 자신이 지지했던 모든 규칙과 정책을 어기면서 목줄을 잡고 채우며 속삭였다. 가서 은서를 찾자. 그들은 달렸다. 바다가 결연한 의지로 끌어당기며 코를 바람에 맡기고 오직 그만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추적했다. 지연 씨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바다가 골목과 작은 거리들을 통해 질주할 때 끊임없는 속도로, 큰 진돗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눈에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보호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 오래된 책방 뒤쪽 근처에서 바다가 갑자기 멈춰서 크게 짖으며 좁은 마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긁기 시작했다. 지연 씨가 문을 밀었고 거기 있었다. 은서가 부서진 차양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무릎을 껴안고 떨고 있었다. 입술이 찢어져 있고 안경을 잃어버렸으며 눈이 눈물로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바다는 짖지 않았다. 다가가서 은서 옆에 앉아 부드럽게 고개를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은서가 흐느끼며 그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지연 씨도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그냥 그들 둘 다를 끌어안고 붙잡고 있었다.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은서의 어머니가 뛰어올 때까지, 경찰이 질문을 시작하고 이웃들이 커튼 뒤에서 엿보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바다가 은서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은서를 선택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 그는 단순히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개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바다는 병원에서 밤새 은서 곁을 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의사들이 그녀의 무릎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멍을 살펴보는 동안 바다는 문 바로 앞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마치 자신의 마음 일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간호사들이 그에 대해 속삭였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지, 마치 임무 중인 군인처럼 경이로워했다.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은서가 조용히 신음할 때마다 바다의 귀가 바짝 서고 눈이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잠들지도 먹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은서가 마침내 퇴원했을 때, 부드러운 후드티에 쌓여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을 때 바다는 일어나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은서가 작은 손가락들을 뻗어 그의 목털을 움켜잡고 말없이 그에게 얼굴을 묻었다. 바다는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기댔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포옹이었다. 무언의 약속이었다. 이야기는 작은 도시의 산불처럼 퍼졌다. 신문들이 다음 날 아침 그것을 실었다. 공격적인 구조견이 실종된 소녀를 구하다. 온라인 블로그, 지역 라디오, 심지어 저녁 뉴스까지 한때 무서운 진돗개였던 바다에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용한 보호자가 된 이야기를 전했다. 예전에는 보호소를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꽃과 간식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하며 멈춰섰다. 낯선 사람들이 바다를 만나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바다는 명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은서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같은 맹렬한 헌신으로 부드러워졌다. 은서의 어머니 이수진 씨는 한때 큰 개의 우리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종종 쪼그리고 앉아 그의 두꺼운 털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이 개가 어떻게 다른 누구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을 감지했는지, 어떤 어른보다도 빠르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한때 단순히 보호소의 또 다른 방문객이었던 소녀를 위해 포기하기를 거부했는지. 사건 일주일 후 보호소 직원들이 특별 회의를 위해 모였다.
지연 씨가 떨리는 종이를 손에 들고 앞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바다가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조용히 말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부서진 자들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첫 번째 줄에 함께 앉아있는 은서와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보냈다. 우리는 사방에서 입양 제안을 받았어요. 지연 씨가 계속했다. 하지만 바다가 진정으로 속한 곳은 한 곳뿐입니다. 은서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원한다면 바다는 내 거야. 은서가 숨을 헐떡이더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이미 조용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바다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 우리가 아니라,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었던 작은 소녀의 마음에서. 그 후의 삶은 더 조용해졌다. 바다는 가족견 역할에 적응했지만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다. 매일 밤 은서의 침대 옆에서 잤다. 때로는 그녀의 발치에 머리를 두고 그녀가 움직일 때만 깨어났다. 그는 학교 문에서 은서를 맞이했고 그녀가 정원에서 소리내어 읽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며 그녀가 슬퍼 보일 때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은서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고 더 큰 소리로 말했으며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자원에서 읽었다. 선생님들이 알아차렸고 친구들도 알아차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녀 옆에 있는 개를 알아차렸다는 것이었다. 바위처럼 단단해서 그녀가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개를. 어느 봄날 시장이 공원에서 작은 시상식에 은서와 바다를 초대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쳤다. 바다에게 아이를 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준 개에게 라고 쓰인 하트 모양의 금메달을 수여했을 때. 하지만 은서에게는 메달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다는 이미 아무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구했다. 세월이 흘렀다. 은서가 자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고 바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 더 느려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모든 곳을 따라다녔다. 더 자주 쉬긴 했지만 은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작은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 날 찍은 바다와 자신의 사진이었다. 바다는 더 이상 무대에 오를 수 없었지만 첫 번째 줄에서 그녀가 졸업장을 받을 때 꼬리를 흔들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그녀가 아래로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미소를 지었을 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바다의 시간이 몇 년 후에 왔을 때 그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창가에 좋아하는 매트에 누워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젊은 여성이 된 은서가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속삭임은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바다야, 네가 나를 구해줬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날 세상은 한 마리의 개를 잃었지만 은서는 그의 정신을 자신이 만지는 모든 삶에서 살아있게 했다. 그녀는 바다처럼 구조견들과 함께 일하며 다른 개들이 집을 찾고 치유되도록 도왔다. 때로는 바람이 나무 꼭대기에서 부드럽게 속삭일 때 그녀는 여전히 뒤에서 꼬리가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 진짜이고 맹렬하고 충실한 사랑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만지는 모든 마음에서 살아간다. 서울의 작은 동물보호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아와서 바다와 은서의 이야기를 듣는다. 어떻게 사랑이 가장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뢰가 가장 부드러운 손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보호소의 새로운 직원들에게 지연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포기하지 말아요. 모든 동물에게는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벽에는 바다와 은서의 사진이 걸려 있다. 둘 다 웃고 있고 바다의 목에는 그 금메달이 빛나고 있다. 하지만 정말 빛나는 것은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순수한 사랑이다. 겨울이 되고 첫눈이 내릴 때 은서는 여전히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보호소를 방문한다. 이제는 자원봉사자로서 다른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기 위해 그녀가 새로운 구조견에 우리 앞에 앉을 때마다 부드럽게 말한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너를 사랑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결에 실려서 친숙한 꼬리 흔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마치 바다가 여전히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고,
그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다와 은서의 이야기다. 용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때로는 가장 부서진 마음들이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